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태국어 통번역학과 정환승 교수입니다. 오늘 태국의 언어와 문화를 만나다라는 주제 아래서 여유와 미소의 나라 태국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태국 지도하고 국기를 보시면은 태국 지도는 흔히 코끼리처럼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도끼처럼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태국 국기는 이렇게 백색, 청색, 적색 세 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백색은 종교를 뜻하고, 청색은 국왕을 뜻하고, 적색은 국민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태국이 어떠한 나라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이 종교, 즉 불교와 국왕과의 관계, 그 다음에 불교가 태국인들 삶에 어떻게 작용하고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설명하게 되면은 가장 적합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태국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종교적인 분포를 보면은 94% 정도가 불교 신자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 신자가 5%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기독교 신자 0.7%, 기타 0.4%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종족별로 보면은 타이족이 81.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계가 13.1%, 말레이계가 2.9% 이런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국왕과 불교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한 장 보고 계신데요. 여기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시린톤 공주입니다. 현 라마 10세 국왕의 여동생이죠. 그 다음에 여기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태국식 절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잉낙 친나왓 전 총리입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우리는 태국의 국왕 또는 왕실의 권위와 역할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왕과 불교의 관계를 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태국 역사가 시작되는 수코타이 시대 때부터 보면은요, 그 당시에 이미 온정주의적 국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이 온정주의적 국왕이 뭐냐 하면은 마치 어버이가 자녀를 보살피듯이 백성의 삶을 따뜻하게 돌보는 국왕, 이게 13세기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국왕의 이미지, 국왕상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법왕주의적 국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났는데, 이것은 불교에서 유래하는 이상적인 국왕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법왕주의에 따르면은 국왕이 지녀야 될 10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보시, 지계, 계율을 지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희생, 공정, 온화, 노력, 불로, 화를 내서도 안 되고, 불해, 남을 해쳐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인내해야 되고, 불력, 거슬러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태국의 군주가 지켜야 될 덕목 10가지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수코타이 시대 때는 이런 온정주의적 국왕, 법왕주의적 국왕의 통치 아래서 아주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타이 문자를 만들어낸 랑카명 대왕이 비문에 기록하기를 나이나 미플라 나이나 미카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옮기면은 물에는 고기가 있고 논에는 벼가 있다 이런 뜻인데, 태국인의 음식 문화는 밥과 생선을 주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아주 잘 먹고 풍요롭게 살았다, 이런 내용을 요 2개의 짧은 문장으로 기록한 겁니다. 이걸 만약에 우리가 한국어로 문화적으로 번역한다 하면은 아마도 장독 때는 김치가 가득 있었고 곳간에는 쌀이 그득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문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 전에 서거한 태국의 푸미폰 국왕, 워낙 유명한 국왕이라서 요즘에 한국인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데요. 라마 9세입니다. 이 푸미폰 국왕이
21세기 가장 전형적인 온정주의적 국왕, 법왕주의적 국왕의 면모를 보여준 국왕인데요. 1946년에 19살의 나이로 즉위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0월에 서거를 했는데, 그래서 무려 70년간 태국을 통치했습니다. 근데 이 푸미폰 국왕은 국가 개발 계획을 세우고 끊임없이 지방을 순시하면서 국민과 접촉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왕의 10정도 중에서 보시, 자기희생, 노력, 인내, 이걸 꾸준히 실천해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푸미폰 국왕은 국왕주도 경제사회 개발 계획을 추진을 했는데요. 태국의 56개 주 4,000개 부락에서 1,300개의 왕실 프로젝트를 통해서 현 시대에 가난하고 소외된 국민들의 삶을 보듬어 주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푸미폰 국왕이 생존 당시에 가난하고 소외된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혹은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끊임없는 선정을 베풀면서 국민들에게 정신적인 지주이면서 절대적인 존경을 받아서 부모와 같은 존재로 인식됐습니다. 그래서 이 푸미폰 국왕의 이러한 평생을 걸쳐서 백성들의 삶을, 국민들의 삶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이러한 일관된 선정은 매스컴을 통해서 태국인들에게 그대로 노출이 됐는데요. 태국의 지상파 TV 채널 5번과 채널 7번 등에서 1979년부터 8시 저녁 뉴스 시간에 왕실 동정 보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매스컴 상황을 보면은 1980년대 중반 도시인은 90%가, 그 다음에 1980년대 말에 농촌 인구의 70%가 텔레비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상상을 좀 해보면은요, 어른들은 일터에서 돌아오고 자녀들은 학교에서 돌아와가지고 저녁 식사를 끝낸 후 텔레비전 앞에 앉았을 때 8시가 되면은 오늘 국왕폐하께서 어디로 행차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게 매일 보도를 통해서 텔레비전에 중계가 됐는데, 방영이 됐는데, 그걸 온 가족이 지켜보기를 수십 년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태국인들에게 국왕에 대한 이미지는 진짜 우리를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 어버이와 같은 존재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보면은 8월 12일이 왕비의 생일입니다. 근데 일반인들에게는 이날이 어머니의 날이고, 12월 5일은 푸미폰 국왕의 생일인데 일반인들에게는 아버지의 날입니다. 그래서 2016년 푸미폰 국왕이 서거했지만은 오늘날까지 이렇게 태국인들이 자신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푸미폰 국왕을 추모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장례식에서 그 사진이 비에 젖을까봐 받쳐주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 이런 걸 통해서 푸미폰 국왕이 태국 국민들에게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게 불교와 국왕과의 관계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본 거고요. 지금부터는 태국의 불교가 태국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보겠습니다. 이게 태국 승려들이 탁발라간 장면인데요. 보면은 사는 건 우리보다 조금 누추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시각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해맑은 미소, 여유, 이게 어디에서 왔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상당 부분이 불교를 통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태국의 불교 현황 잠깐 보면은 국민의 93.7%가 불교를 신봉하고 전국에 35,000개 이상 4만 개에 가까운 불교 사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려는 단기 출가하는 승려가 좀 많아서 유동적이긴 한데요. 20세 이상의 승려가 30만 가까이 있고 20세 미만의 삼위승 어린 승려들이 한 6만 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불교가 태국인의 의식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는데요. 태국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성인 남자, 만 20세가 넘은 성인 남자가 석 달 동안 출가 수행하는 풍습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태국 사람들 대부분은 만 20세가 넘으면은 일정 기간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서 불교의 가르침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도덕적 가치의 기준이 형성이 되는 거죠. 즉 부처님께서 이렇게 행하라라고 한 걸 행하게 되면 그게 선이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그만 계율을 어기게 되면 악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태국 사람들은 성인 남자는 최소한 석 달 정도는 절에 들어가서 중사리를 하고 나와야 성인으로 취급을 받았고, 태국인들의 믿음 속에서는 이렇게 아들이 장성해서 일정 기간 출가 수행하면은 그 공덕에 힘입어서 부모가 극락에 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성인 남자가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서 출가 수행하는 것은 태국인들에게 최고의 효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태국인의 의식구조 중에서 보면은 업보와 윤회사상의 지배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태국인들 보면은 굉장히 낙천적이고 반면에 수동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현세에서의 내 삶은 이미 과거의 내 업보로 인해 가지고 정해져 있다, 이런 의식이 태국인에게 있어 가지고 그 낙천적인 걸로 인한 여유와 미소를 가지고 태국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출가 수행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의 아들이 출가 수행할 때 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머리를 깎고 하얀색 옷을 입은 이 사람이 예비 승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려가 되는 수계 의식을 통해서 이 의식이 끝나면은 황색 승복으로 갈아입고 신분이 제가 신도에서 승려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아까 태국 전역에 3만 9천여 개의 사원이 있다 그랬는데, 이 사원이 태국 사회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기관, 두 번째는 교육기관, 세 번째는 의료기관, 그리고 끝으로 사회복지기관의 역할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종교기관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 남자가 출가해서 불교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장이기도 하고, 태국인이 생로병사를 거치면서 치러지는 대부분의 의식이 불교를 통해서 행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살면서 우리가 축복받고 싶고 의료받고 싶을 때는 절에 가서 승려를 통해서 법수를 뿌리고 축원받고 축복받고 이러면서 삶을 조금 더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인데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서당에서 한문을 통해서 유교의 가르침을 배우는 게 교육이었듯이, 태국은 절에서 사원에서 판리어를 통해서 불교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이게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통적인 교육은 태국의 불교 사원에서 전부 이루어져 있고요. 따라서 식자층이 대부분 승려다 보니까 사원의 승려들이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의학 서적을 좀 읽은 후에 마을에 누가 탈이 났다 아프다 그러면은 요즘 용어로 대체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해주는 그런 의료기관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와포라고 하는 사원에 그 체조하는 도사상들의 모습인데,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 마사지라고 하는 것도 와포 사원에서 하나의 의술로 행해진 그게 오늘날 타이 마사지로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사원이 이렇게 의료기관의 역할도 했다라고 하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복지기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건
옛날부터 태국의 가난하고 어려운 집안의 모세매들은 부모가 절로 보내면은 절에서 이 아이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동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동들은 평소에 승려들, 스님들의 시중을 이렇게 들면서 여가 시간에 스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회복지기관의 역할도 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태국 불교가 태국인들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알아봤는데, 지금부터는 한국과 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 말과 조선 초기에 태국에서 사신하고 외교 사절단을 보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우리나라 측에서 답방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1949년 10월에 태국이 대한민국을 공식 승인하고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태국이 육해 공군을 파견해서 한국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과 태국의 실제적인 교류가 시작된 것은 한국 전쟁 때부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950년 10월에 공식 수교를 하게 되죠. 이게 태국의 촌부리 주에 있는 21년대 당시 한국전에 참전했던 부대에 세워진 한국전 참전 기념탑입니다. 그 다음에 1960년대 말에 한국과 태국의 1인당 GNP가 역전이 되고, 70년대 말에 한국의 1인당 GNP가 태국의 거의 3배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서부터 우리 한국이 태국에 대한 투자, 관광 분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황을 보면은 2000년도에 한류가 태국에 상륙하면서 태국 대학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열풍이 불기 시작을 했고, 현재 태국에 거주하는 우리 한국 교민들 숫자가 2만 명을 넘어서고,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 태국인 근로자들이 4만여 명인데, 최근에는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해서 18만여 명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태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이 180만 명에 이르고, 한국을 방문하는 태국인도 50만을 넘어선 적이 있습니다. 이게 태국 대학에서 벌어진 전국 대학생 한국어 경시대회 시상식 모습입니다. 자, 끝으로 한국과 태국과의 관계를 조금 제가 요약을 해보고자 하는데, 한국이 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와 희망은 관광과 투자, 그 다음에 소비시장,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태국이 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 혹은 키워드, 이런 건 코리안 드림, 그 다음에 한류를 통한 동방정책, 그래서 한국을 따라하기 또는 따라잡기, 이거에 지금 태국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과 태국을 제가 나름대로 비교를 해보면은, 아마도 태국 사람들 시각에 한국 사람은 똑똑하지만 성격이 급한 친구, 근데 한국 사람 시각에서 태국인을 보면은 성격은 좋은데 너무 느긋한 친구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한국과 태국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인들이 태국에 대해서 좀 어떤 사회 구조, 문화 전반에 대해서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다가가야 될 그러한 시점에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호 보완적 관계를 통해서 동반 성장, 상생 협력의 관계를 구축할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유와 미소의 나라 태국에 대한 소개는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